날짜는 1944년 10월 23일이었습니다. 독일 국경 근처 벨기에의 어두운 숲속에서 독일 국방군 병사들은 방어 진지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강인한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의 얼어붙은 대초원에서 북아프리카의 사막에 이르기까지 유럽 전역에서 싸워왔습니다. 이들은 전쟁이 줄 수 있는 최악과 최선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이들은 영국의 끈질김과 소련의 잔혹함에 맞섰습니다. 이제 그들은 또 다른 미군 부대가 자신들의 용기를 시험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독일군 사령부에 전해진 첩보 보고서는 새로운 미군 사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104번째 보병 사단, 즉 팀버 울부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온 신병들이었으며 전투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독일 장교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풋내기 미군 병사들은 아마도 진정한 전쟁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농부나 공장 노동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미군 부대들을 격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독일 병사들이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팀버울부스 사단은 그들이 곧 두려워하게 될 한 남자의 지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어둠 속 독일 국방군 병사들 사이에서 속삭이는 경고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공격적이었고 비전통적이었으며 지독하게 끈질긴 장군이었습니다. 그의 고위 사령부조차 그를 한 번 해고했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테리 델라마르 앨런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그를 끔찍한 테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독일군에게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을 가르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미국 장군이 어떻게 두 대륙에 걸쳐 독일군의 악몽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군사 전술이나 전장 승리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규칙이 병사들을 죽게 만들 때 그 규칙을 따르기를 거부했던 한 남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욕설을 너무 자유롭게 했습니다. 깨끗한 군복을 입는 것보다 전투에서 이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성공의 정점에서 불명예스럽게 해고된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전보다 더 위험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독일 병사들이 테리 앨런을 두려워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테리 앨런은 1888년 4월 1일 유타 준주의 더글러스 요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대대로 이어져 온 군인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세뮤얼 앨런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평생을 군복을 입고 미국 서부 전역의 부대들을 옮겨 다니며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군사적 전통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카를로스 알바레즈 델람의 메사 대위였습니다. 그는 북부 연방군을 위해 게티즈버그에서 싸웠습니다. 게티즈버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델람의 메사 대위는 39번째 뉴욕 의용보병연대의 시중대에서 복무했습니다. 이 부대는 가리발디 근위대로 알려졌습니다. 부대원들은 주로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온 이탈리아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1863년 7월 2일 게티즈버그 전투의 둘째 날이었습니다. 델라메사 대위는 피치 오차드와 휘트필드 주변의 격렬한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몇 시간 만에 수천 명의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그는 부상에서 살아남았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복무를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봉사와 희생의 유산은 테리 앨런의 혈관에 흘렀습니다. 앨런 가문에서 군 복무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였습니다. 그것은 운명이었습니다. 그것은 대대로 전해 내려온 가업이었습니다. 남북전쟁과 인디언 전쟁을 거쳐 20세기가 가져올 모든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린 테리는 미국 국경 전역의 군사 기지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제대로 글을 읽기 전에 말을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산수를 숙달하기 전에 사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옛 육군의 아이였습니다. 그는 기병대의 육군 소속이었습니다. 이 육군은 전쟁이 탁 트인 들판을 가로질러 돌격하는 기병들에 의해 승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모든 것을 좋든 나쁘든 형성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1907년 테리는 모든 군인 가문이 꿈꾸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는 웨스트 포인트 미국 육군 사관학교에 임명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를 따라 가장 위대한 전통의 장교가 될 기회였습니다. 그는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테리 앨런은 웨스트 포인트를 싫어했습니다. 그는 끝없는 수학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엄격한 규율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공부 외에 다른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교실에 앉아 있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수업 중에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는 사소한 규칙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습니다. 그의 그부들은 그의 넘치는 에너지 때문에 그에게 식당을 휘젓고 다니는 앨런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사관학교는 가만히 앉아 명령을 따르고 교과서를 암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테리 앨런은 행동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1911년 그는 포술과 사격술 시험에서 낙제하여 퇴학당했습니다. 이전에 수학 과목 낙제로 유급된 적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했을 것입니다. 웨스트 포인트에서 실패했다는 수치심은 군사적 열망을 영원히 끝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앨런은 고집이 셌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는 다른 길을 찾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워싱턴에 있는 미국 가톨릭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공부했습니다. 그는 일했습니다. 그는 1912년에 문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912년 11월 30일 그는 미국 육군 기병대의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그는 정문이 아닌 순전한 결단력으로 해냈습니다. 패배를 거부하는 이러한 태도는 그의 전 경력을 규정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인 길이 막혔을 때 그는 다른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앨런은 1913년 멕시코 국경에서 기병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어느 날 앨런 소위는 단 6명의 병사를 이끌고 미국 영토를 침범한 30명의 멕시코 소도둑들에 맞섰습니다. 군사교리는 증원군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앨런은 공격했습니다. 그는 30명의 소도둑들을 모두 사로잡거나 죽였습니다. 이것은 신중하고 교범대로 움직이는 장교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해야 할 일을 보고 그것을 실행하는 남자의 행동이었습니다. 결과는 상관없었습니다. 그 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앨런은 필사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많은 젊은 장교들처럼 전투에서 자신을 증명하기도 전에 전쟁이 끝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1918년 마침내 프랑스로 파견되었을 때 그는 전투 부대를 이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90번째 사단에 소속된 315번째 탄약 보급대에 배속되어 포탄을 최전선으로 운반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고 그가 원하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는 그곳에 있었고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결국 앨런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는 90번째 사단 358번째 보병연대의 세 번째 대대를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918년 9월 생미셸 전투에서 병사들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모에즈 아르곤 공세에도 참전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군사 역사상 가장 큰 전투였습니다. 바로 이곳 서부 전선의 진흙과 피 속에서 앨런은 자신만의 독특한 전술 혁신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야간 공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지휘관들은 야간 작전을 피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아군 오사의 위험이 너무 컸습니다. 부대들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기도 너무 쉬웠습니다. 사관학교에서 가르치는 표준 교리는 밤에는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적을 보고 부대들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며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앨런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야간 공격이 제대로 실행되면 사상자가 더 적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전투 경험에서 나온 통계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준비된 진지에 대한 주간 공격은 끔찍한 사상률을 초래했습니다. 기관총은 목표물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포병 관측병들은 포격을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방어자들은 명확한 사격 구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그러한 이점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기습 요소가 생명을 구했습니다. 다른 지휘관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혼란은 오히려 공격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방어자들은 무엇이 오는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효과적인 대응을 조율할 수 없었습니다. 포병은 맹목적으로 발포했고 종종 아무것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방어자들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와 소리를 향해 발포하며 탄약을 낭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의 심리적 압박에 무너졌습니다. 앨런은 야간 작전을 위한 특정한 기술들을 개발했습니다. 낮에는 신중한 정찰을 수행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상세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실행될 수 있는 간단한 계획들이었습니다. 호루라기나 조명탄을 사용하는 미리 정해진 신호가 있었습니다. 재편성을 위한 지정된 집결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복잡성이 야간 작전의 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단순하게 유지하십시오. 목표를 아십시오. 발각될 때까지 조용히 움직인 다음 강력하고 빠르게 공격하십시오. 1918년 10월 24일, 앨런은 공격 중 기관총 사격으로 얼굴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의무후송 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앨런은 의사들을 설득하여 신속히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는 병사들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는 계속 싸웠습니다. 이것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리더십이었습니다. 그의 병사들은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도 그들을 떠나기를 거부하는 자신들의 지휘관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을까요? 우리는 함께입니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10월 24일에 그의 행동으로 앨런은 은성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부상으로 2개의 퍼플 하트 훈장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앨런은 용감하고 유능한 전투 지휘관이라는 명성을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려운 부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20년간의 평시 군대 생활이었습니다. 전쟁간의 세월은 야심찬 장교들에게 잔혹했습니다. 군대는 1918년 400만 명이 넘는 병력에서 1920년대 중반까지 겨우 13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세대 전체의 장교들은 경력이 정체되는 것을 겪었습니다. 진급은 거의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전투에서 대대를 지휘했던 장교들은 때로는 10년 이상 대위 계급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좌절감에 사임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술로 인해 잊혀졌습니다. 앨런과 같은 최고의 인재들은 기다리며 준비했습니다. 앨런 역시 진급 정체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려운 시절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1920년 그는 텍사스 중부를 가로지르는 300마일의 승마 경주에 참가했습니다. 이 경주는 카우보이와 기병이 대결하며 말과 기수 모두의 한계를 시험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앨런은 101시간 56분 만에 이 혹독한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그는 대회에서 우승하며 변방 기병 시절의 강인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같은 해 그는 벨기에 안트베르펜에서 열린 1920년 하계올림픽에서 폴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는 육군 승마팀의 일원으로 미국을 대표했습니다. 앨런은 완전히 기병이었습니다. 그는 구식 군대의 마상 전투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전투 방식은 빠르게 구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테리 앨런은 주변 세상의 변화 또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사 역사를 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읽으며 성공과 실패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앨런은 독일군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의 전술, 조직, 그리고 교리를 모두 살폈습니다. 그는 전차전, 항공, 그리고 무선 통신 분야의 발전을 추적했습니다. 그는 다음 전쟁이 기병으로서 준비했던 것과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말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기동성, 화력, 그리고 연합작전의 조화가 전투의 승패를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앨런은 병사들을 끊임없이 강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는 결국 다가올 전쟁을 항상 준비했습니다. 그가 훈련 부대를 지휘하든 참모직에 머물러 있든 상관없이 앨런은 현실적인 야전 훈련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또한 공격적인 전술과 높은 기준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장교들이 퇴역할 때까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앨런은 다가올 전쟁에 대비했습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던 1940년 10월 1일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으로 새로 부임한 조지 C. 마셜 장군은 전쟁이 다가오면서 미군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마셜 장군은 인재를 알아보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는 테리 앨런 중령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놓쳤던 무언가를 앨런에게서 발견했습니다. 마셜 장군은 앨런을 중령에서 준장으로 직접 진급시켰습니다. 대령 계급을 완전히 건너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셜 장군은 앨런이 너무 거칠다고 생각하는 부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진급을 고집했습니다. 마셜 장군은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앨런은 전투에서 병사들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1942년 5월, 앨런은 자신의 경력을 결정지을 지휘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1보병사단, 즉 빅레드 1이었습니다. 이 사단은 미군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자랑스러운 사단이었습니다. 마셜 장군 자신도 앨런을 병사와 장교들과 함께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탁월한 지휘관으로 평가했습니다. 앨런은 마셜 장군의 평가가 옳았음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1942년 11월 8일 제1보병사단은 알제리 오란에 상륙했습니다. 이는 연합군의 북아프리카 침공 작전인 토치 작전의 일부였습니다. 이것은 유럽 전선에서 미국이 펼친 첫 번째 공세 작전이었습니다. 앨런은 언제나처럼 최전선에서 병사들을 지휘했습니다. 사단은 초기 상륙 작전에서 418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중 94명이 전사했고 7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170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75명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표를 확보했습니다. 미군은 이제 싸움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진정한 시험은 튀니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북아프리카 전역은 잔혹했습니다. 에르빈 롬멜 원수가 이끄는 독일군은 1941년부터 전투에서 승리해온 숙련된 사막 전투병이었습니다. 미군은 이러한 종류의 전쟁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피를 흘리며 교훈을 얻고 있었습니다. 1943년 2월 독일군은 카세린 고개에서 대규모 역습을 시작했습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지휘가 미숙했던 많은 미군 부대들은 무너지고 도망쳤습니다. 그것은 재앙이었습니다. 독일 전차들은 방어 진지를 돌파했습니다. 미군 장비는 노획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대대 전체가 혼란에 빠져 후퇴했습니다. 독일군은 연합군을 거의 두 갈래로 나눌 뻔했습니다. 미군은 처음으로 숙련된 적에게 진짜 패배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2월 21일 앨런과 폴 로빈의 장군은 제벨 알함넷에서 강력한 역습을 이끌었습니다. 앨런은 직접 포병 사격을 지휘했습니다. 그는 독일군과 이탈리아군의 징역을 막기 위해 보병들을 배치했습니다. 그의 병사들은 400명의 포로를 잡았고 전선을 안정시켰습니다. 재앙은 저지되었습니다. 교훈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미군은 숙련된 독일군 부대에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올바른 리더십과 전술이 있을 때만 가능했습니다. 이어서 1943년 3월 엘가르 전투가 발발했습니다. 이 전투는 북아프리카에서 앨런의 경력을 정의하는 중요한 전투가 되었습니다. 독일군은 전차를 앞세워 공격했습니다. 3월 21일 앨런의 사단은 20일 동안 전투를 치렀습니다. 앨런은 훗날 이 전투를 혹독한 엘가르 전투라고 불렀습니다. 매일같이 독일 전차들은 약점을 찾아 정찰했습니다. 매일같이 미군 보병과 대전차포는 그들을 격퇴했습니다. 전투는 잔인했습니다. 병사들은 제한된 물로 100도의 폭염 속에서 싸웠습니다. 포병대는 양측에 맹폭격을 가했습니다. 사상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3월 23일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독일 전차들이 전방 진지를 돌파하여 앨런의 사단 본부를 위협했습니다. 참모 장교들은 더 안전한 위치로 후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전술적으로 타당했습니다. 사단 본부는 직접적인 사격선상에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앨런은 그의 참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부가 후퇴하면 전방 부대들이 이를 보고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경험이 부족한 병사들의 사기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앨런의 반응은 군사적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는 절대 후퇴하지 않을 것이며 후퇴하는 첫 번째 사람에게 총을 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본부는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앨런은 밖으로 나가 독일 전차들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침착한 태도는 참모들을 안정시켰습니다. 심지어 사단장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본 전방 부대들은 자신들의 진지를 사수했습니다. 미군 구축전차와 포병대는 근거리에서 독일 기갑 부대와 교전했습니다. 공격은 격퇴되었습니다. 전선은 유지되었습니다. 엘가르는 단순한 전투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군이 숙련된 독일 전차 부대를 처음으로 물리친 전투였습니다. 독일군은 후퇴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적이 무너질 때까지 싸우는 미군 지휘관을 만났습니다. 앨런은 미군 병사들이 적절한 지휘와 훈련을 받을 때 독일 국방군의 최고 전력을 물리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1943년 5월 제1보병사단은 튀니스에 대한 마지막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전투는 5월 9일에 종료되었습니다. 4일 후인 5월 13일 약 25만 명의 추축국 병력이 항복했습니다. 북아프리카 전역이 끝난 것입니다. 빅레드원은 마지막 17일간의 전투에서 2,000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일부 중대는 50명의 병력으로 줄어들었지만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이제 시칠리아 차례였습니다. 1943년 7월 10일 앨런은 제1보병사단을 이끌고 시칠리아 갈래 상륙했습니다. 이것은 시칠리아 연합군 침공 작전인 허스키 작전의 일부였습니다. 조지 패튼 장군은 이 상륙 작전에 제1사단을 특별히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곳을 가장 어려운 상륙 지점이라고 정확하게 평가했습니다. 해변은 여러 방향에서의 역습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독일군과 이탈리아군은 상륙 지역을 내려다보는 언덕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단이든 이것을 해낼 수 있다면 패튼 장군은 테리 앨런이 지휘하는 빅레드원이라고 믿었습니다. 상륙은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시험은 다음 날 찾아왔습니다. 7월 11일 헤르만 괴링 기갑 사단 소속 독일 전차들이 해변을 향해 역습했습니다. 그들이 해안에 도달하면 해안 교두보를 갈라놓고 연합군 진지를 와해시킬 수 있었습니다. 개방된 지형에 고립된 미군 보병들은 이 기갑 부대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해상에 있던 함정들의 포병대는 미군 병사들의 머리 위로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이 포탄들은 진격하는 전차들을 명중시켰습니다. 해군 한포 사격은 앨런의 보병과 지원부대의 격렬한 저항과 합쳐졌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군의 진격은 해변 바로 앞에서 마침내 멈추었습니다. 전투를 참관하고 있던 오마 브래들리는 훗날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미군 사단도 그 공격을 격퇴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빅레드원은 진지를 사수했습니다. 해안, 교두보는 안전해졌습니다. 침공은 계속될 수 있었지만 가장 힘든 전투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시칠리아 전역은 섬을 점령하기 위한 패튼의 제7군과 영국군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의 제8군 사이의 경쟁이 되었습니다. 두 지휘관 모두 영광을 원했습니다. 두 지휘관 모두 부하들을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앨런의 제1사단은 가장 힘든 목표들 중 일부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어서 트로이나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전투는 시칠리아 전역에서 가장 잔혹한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트로이나는 시칠리아 내륙을 통과하는 주요 도로들을 통제하는 산악 도시였습니다. 독일군은 그곳을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1943년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앨런의 사단은 이 요새를 공격했습니다. 전투는 잔혹했습니다. 모든 건물을 소탕해야 했습니다. 모든 거리는 독일군 기관총에 의해 사격권 안에 있었습니다. 미군 보병은 준비된 진지로 오르막을 공격했습니다. 사상자는 매일 증가했습니다. 독일군은 방어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역습을 가했습니다. 독일군은 미군을 산 아래로 밀어내기 위해 계속해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전투가 끝날 무렵 독일군은
6일간의 연속적인 전투에서 24차례의 개별적인 역습을 감행했습니다. 24번 모두 앨런의 병사들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사단 포병대는 수천 발의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보병 중대는 병력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의무병들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나 빅레드 원은 계속 공격하고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들은 독일군 수비대를 끊임없이 압도했습니다. 트로이나는 8월 6일에 마침내 함락되었습니다. 메시나로 가는 길은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매우 컸습니다. 제1보병사단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9개월 전 북아프리카에 상륙한 이래 거의 계속해서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보충 인력도 필요했습니다. 부대를 재건할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1943년 8월 9일 타임즈는 최신호를 발행했습니다. 표지에는 테리 앨런 소장이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는 그를 개인적인 명성을 얻어가고 있는 위대한 사단장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이 기사는 튀니지와 시칠리아에서의 그의 승리를 기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8월 7일 잡지가 가판대에 나오기 이틀 전 오마 브래들리는 제1보병사단 지휘관 자리에서 앨런을 해임했습니다. 그 이유는 복잡했습니다. 브래들리는 앨런과 그의 부사단장 시어데어 루스벨트 주니어 준장이 규율을 소홀히 했다고 믿었습니다. 빅레드 원은 전개 부대가 되어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다소 오만해지기도 했습니다. 브래들리는 사단의 기강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앨런은 클래런스 R 휴브너 소장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요인도 있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해임은 시칠리아 전역이 시작되기 전부터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과 패튼 장군에 의해 미리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앨런이 가장 힘든 초기 전투를 치러낼 적임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길고 이어질 전쟁에는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이젠하워 장군 자신도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앨런 장군이 무능해서 해임되었다고 암시하는 것은 엄청난 불공평이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브래들리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병사들을 지휘하는 데 있어서 예측 불가능한 테리 앨런을 능가하는 이는 없다고 그는 서술했습니다. 하지만 테리 앨런이나 시어도어, 루스벨트 주니어 모두 훌륭한 규율가의 본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실은 테리 앨런이 열병식 기준을 유지하는 것보다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의 병사들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상급 장군들은 그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타임지 표지에 실리며 성공의 정점에 있던 테리 앨런은 본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장교들은 씁쓸하게 퇴역했을 것입니다. 앨런은 또 다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1943년 10월 15일 준장 테리 앨런은 본래 계급으로 돌아가 오리건주 캠페어에 있는 백사 보병사단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강등은 쓰라렸지만 앨런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1사단의 병사들처럼 전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미군 부대에 대해 독일군이 의심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서부주 출신의 공장 노동자와 농부들로 이루어진 미숙한 병사들이었습니다. 평균 연령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고향을 떠나 멀리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군대에 입대하기 전이었다. 이들은 전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앨런은 이 젊은이들에게서 잠재력을 보았다. 그러나 적절한 훈련 없이는 잠재력도 소용없었다. 그는 미 육군에서 가장 철저히 훈련된 사단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대부분의 부대가 피하는 야간 전투를 마스터하도록 가르침으로써 이를 달성할 것이었다. 일반적인 육군 훈련은 주당 10시간에서 12시간의 전술 교육을 요구했다. 그러나 앨런은 병사들을 주당 30시간에서 35시간 동안 훈련시켰다. 이는 일반적인 요구사항의 3배였다. 어떤 주에는 그들은 일상적인 군 복무 외에 하루에 거의 6시간을 훈련했다. 훈련은 무자비하고 힘들었으며 극도로 사실적이었다. 앨런은 야간 작전에 강박적으로 집중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는 몇 피트 이상 볼 수 없을 때
나침반과 지형 지물을 사용하는 훈련을 시켰다. 그는 손신호와 미리 정해진 암호를 사용하여 말없이 통신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는 가로채거나 방해받을 수 있는 무정이 없이 공격을 조율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밤에는 누가 옆에 있는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병사들에게 전우를 완전히 신뢰하도록 가르쳤다. 그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했다. 사단은 야간 공격을 반복해서 연습했다. 처음에는 소규모 부대 훈련으로 시작했다. 이후 중대급 작전과 포병 지원을 동반한 완전한 대대 공격을 연습했다. 이 모든 것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진행되었다. 앨런은 실제적인 조건들을 고집했다. 실탄, 실제 포병 사격, 그리고 전투의 혼란을 모방하기 위한 연막이 포함되었다. 그의 병사들은 야간 전투가 무서운 일임을 알았다. 그러나 적절한 훈련과 규율이 그 공포를 적에 대한 무기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캠페어에 있던 다른 사단들은 앨런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의 병사들은 항상 지쳐 있었다. 그들은 새벽 3시에 오리건 숲을 헤치며 나아갔다. 그들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공격을 연습했다. 그러나 앨런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생존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야간 공격은 제대로 수행될 경우 주간 공격보다 사상자가 적었다. 공격자들은 기습 효과를 가졌다. 방어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겁에 질렸다. 가장 중요하게도 적의 포병과 기관총은 효과적인 사격을 위해 표적을 충분히 명확하게 볼 수 없었다. 1944년 여름에 백사 보병사단이 유럽으로 파견될 무렵 이들은 야간 전투를 위해 특별히 훈련된 최초이자 유일한 미군 사단이었다. 브래들리는 앨런이 자신이 아는 유일한 야간 전투 준비 사단을 이끌고 왔다고 나중에 인정했다. 그 준비는 앞으로의 전투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었다. 1944년 10월 23일 팀버울브스 사단은 벨기에의 독일 국경 근처에서 전투에 돌입했다. 숲속에 있던 독일 베테랑들은 쉬운 상대를 기다렸다. 정보 보고서는 이들이 미국에서 막 도착한 신참 미군 사단이며 전투 경험이 없다고 그들에게 알렸다. 독일군은 이전에 신참 미군 부대들을 상대한 적이 있었다. 그 부대들은 실수를 저질렀다. 그들은 포격 아래서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들은 예측 가능했다. 이것은 또 다른 쉬운 방어 승리가 될 것이었다. 대신 그들이 맞닥뜨린 것은 악몽이었다. 그 첫날 밤, 앨런은 자신의 사단을 작전에 투입했다. 공격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다. 중대들은 낮에 정찰했던 지형의 기억과 나침반으로 길을 찾아 숲속을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독일군 진지를 타격했다. 보초병들은 경보를 울리기도 전에 소리 없이 제거되었다. 방어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파악하기도 전에 독일군 진지는 점령당했다. 전방 관측병들은 포병 지원을 요청했지만 효과적인 사격을 지시할 만큼 표적을 명확하게 볼 수 없었다. 기관총 진지들은 어둠 속으로 맹목적으로 사격하며 그림자의 탄약을 낭비했다. 미군 보병은 어둠 속에서 나타나 수류탄과 자동 화기로 맹렬히 공격했다. 그리고 독일군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사라졌다. 무전병들은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의 손길이 도착할 무렵에는 미군이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들은 수마일 떨어진 다른 진지를 공격하고 있었다. 새벽이 되자 독일군은 충격에 빠졌다. 밤새도록 전체 소대들이 점령당했다. 낮에는 안전해 보였던 진지들이 어둠이 내린 후에는 죽음의 함정이었다. 이들은 신참 병사들이 아니었다. 이들은 어둠 속에서 악마처럼 싸우는 훈련된 살인자들이었다. 독일군 부대 지휘관들은 긴급 보고서를 상부에 보냈다. 이 미군 사단은 달랐고 위험했다. 그들은 밤을 지배했다. 다음 몇 달 동안 이러한 양상은 반복되었다. 백사사단은 11월 2일 마르크강을 건넜다. 이 야간 작전은 독일 방어군을 완전히 기습했다. 그들은 11월 16일부터 아르칸 지역에서 전투를 벌였다.
다른 연합군 부대에 몇 주 동안 버텨냈던 요새화된 진지들을 공격했다. 앨런의 야간 전술은 주간 공격으로는 돌파할 수 없었던 방어선들을 무너뜨렸다. 독일군이 12월에 대규모 아르덴 공세를 시작했을 때 역사에서 벌지 전투라고 불리는 이 공세에서 앨런의 사단은 방어 진지를 고수했다. 그들은 1944년 12월 15일부터 1945년 2월 22일까지 방어 진지를 지켜냈다. 사단은 독일군 공격의 충격을 흡수하고 중요한 진지들을 방어했다. 그리고 독일군의 돌파가 확대되는 것을 막았다. 그리고 2월 23일 그들은 로어강을 건너 다시 공격에 나섰다. 그들은 독일 본토로 진격했다. 팀버울부스 사단의 명성은 독일군 부대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다른 전선에서 교대 배치된 독일 국방군 병사들은 야간에 공격하는 미군 사단에 대한 경고를 들었다. 전쟁 후 노획된 일부 독일 보고서는 백사사단을 야간 작전에 특화된 전개 부대로 묘사했다. 독일군의 방어 계획은 미군의 야간 공격 가능성을 고려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더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병력을 더 분산시켜야 했다. 이것이 바로 앨런이 원했던 것이었다. 밤을 두려워하는 적은 쉴 수도, 긴장을 풀 수도, 결코 안전함을 느낄 수도 없는 적이었다. 로마에서 방송하던 독일 선전 방송 진행자 엑시스 셀리, 리타 주카는 연합군 정보기관이 감청하는 방송에서 미군 야간 전투원들을 언급했다. 앨런의 전기를 쓴 제럴드 에어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미군의 야간 전투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불평으로 위장한 극찬이었다. 만약 적이 당신의 전술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무언가를 제대로 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1945년 3월 5일 팀버울부스 사단은 독일의 위대한 도시 중 하나인 코엘른을 점령했다. 3월 22일 그들은 라인강을 건너 독일 본토 깊숙이 진격했다. 라인강을 건넌 후 앨런의 사단은 9일 동안 193마일을 진격하여 페도른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15일 동안 175마일을 더 나아가서 물더간게 도달했다. 1945년 4월 11일 백사 보병 사단은 제3기갑 사단과 함께 독일 중부의 노르트하우젠 강제 수용소를 해방시켰다.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이 병사들을 평생 괴롭힐 것이었다. 약 3,009의 시체가 수용소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많은 시신들이 여러 단계의 부패 상태에 있었다. 간신히 생존한 750명의 수감자들이 발견되었다. 그들은 뼈만 앙상하고 병들었으며 너무 약해서 서 있을 수도 없었다. 해방 후 며칠 동안 많은 사람들이 미군의 의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망했다. 노르트하우젠은 도라 미텔바우 수용소 단지의 하위 수용소였다. 그곳에서 수감자들은 지하 공장에서 V2 로켓을 만들다 죽음에 이르렀다. 연합군이 접근하자 독일군은 수용소를 버렸고 수감자들은 죽음에 방치되었다. 7달간의 연속된 전투로 단련된 앨런의 병사들은 그들이 본 것에 역겨움을 느꼈다. 그들은 공개적인 전투에서 독일군과 싸웠고 그들을 군인으로서 존경했다. 그러나 이것은 달랐다. 이것은 조직적인 살인이었고 산업 규모의 잔악 행위였다. 병사들은 그들이 단순히 적군과 싸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사악한 정권과 싸우고 있었다. 앨런은 병사들에게 모든 것을 사진 찍으라고 명령했다. 그는 기록을 원했다. 그는 증거를 원했다. 그는 인근 마을의 독일 민간인들을 수용소로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그들이 자신들의 이름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게 하기 위함이었다. 일부 독일인들은 무지함을 주장했다. 앨런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보게 될 것이었다. 그들은 알게 될 것이었다. 그들은 죽은 자들을 묻는 것을 도울 것이었다.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사단은 할레시를 점령하기 위해 닷새간의 전투를 벌였다. 할레는 중요한 산업 중심지였다. 전투는 가옥에서 가옥으로, 거리에서 거리로 이어졌다. 독일군 방어자들은 모든 구역을 지키기 위해 완강히 싸웠다. 포병과 전차 사격이 건물들을 부쉈다. 보병은 한 번에 한 방씩을 정리했다.
양측 모두에서 사상자가 증가했다. 이 작전 중에 앨런은 역사 속 흥미로운 인물인 펠릭스 폰 루크너 백작을 만났다. 폰 루크너는 제1차 세계 대전 해군 장교였다. 그는 상선 공격함인 SMS 제아들러의 함장이었다.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연합군 함선을 침몰시킨 공적으로 바다의 악마로 알려졌다. 이제 그는 60대의 노인이 되어 할레에 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도시를 파괴로부터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이전 분쟁의 노병인 앨런과 폰 루크너는 서로를 전문적인 예의와 상호 존중으로 대했다. 그들은 다른 나라 출신이었고 다른 전쟁을 겪었지만 전투 베테랑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했다. 나중에 폰 루크너는 백사 보병사단의 명예 대령이 되었다. 이는 민간인의 생명을 구한 그의 용기를 인정한 것이었다. 1945년 4월 26일 엘베강가의 프레치에서 백사 보병사단 병사들은 동쪽에서 징역하는 소련군과 접촉했다. 4월 27일 워싱턴, 런던, 모스크바에서 동시에 발표가 있었다. 제3제국은 두 동강이 났다. 유럽에서의 전쟁은 거의 끝났다. 앨런의 사단은 200일 동안 연속적인 전투에 참여했다. 단 하나의 주요 목표도 실패하지 않았다. 단 한 번의 공격도 격퇴당하지 않았다. 독일군은 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연합군 정보기관이 감청한 방송에서 독일 선전 방송 진행자 엑시스 셀리는 미군의 야간 전투가 불공평하다고 불평했다. 팀버울브스 사단을 상대했던 국방군 부대들은 다른 부대들에게 어둠 속에서의 그들의 뛰어난 기량을 경고했다. 캐나다의 가이 그랜빌 사이먼스 장군은 팀버울브스 사단이 독일군을 일단 물고 늘어지면 엄청난 기세로 돌진했다고 말했다. 1945년 초 3월 5일 코엘른이 함락된 후 브래들리는 앨런의 사령부를 방문했다. 18달 전 시칠리아에서 앨런을 해임했던 브래들리는 그가 본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백사 보병사단은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5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전투에 참여했지만 이미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싸워온 베테랑 사단들과 비교되고 있었다. 브래들리의 회고록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브래들리는 앨런 테리에게 말했다. 당신의 젊은 팀버울브스 사단이 유럽 전역에서 가장 훌륭한 공격 사단인 제1사단 및 제9사단과 함께 이미 순위에 올랐다는 것을 보고 기분 좋게 놀랐습니다. 제1사단은 앨런의 옛 지휘 부대였고 빅 레드 원으로 알려져 있었다. 제9사단은 뛰어난 전투 기록을 가진 또 다른 전개 부대였다.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전투에 참여한 후 그들과 함께 순위에 오르는 것은 특별한 찬사였다. 앨런의 대답은 전형적인 테리 앨런 스타일이었다. 그는 브레드, 제1사단과 제9사단은 정말 대단한 부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군요. 라고 말했다. 그것은 허세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사단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지휘관의 자신감을 담은 사실의 진술이었다. 앨런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했다. 시칠리아에서 그를 해고당하게 만들었던 방식이 또 다른 전개사단을 탄생시켰다. 다른 사람들이 과하다고 생각했던 훈련이 육군 내 어떤 부대와도 맞설 수 있는 병사들을 만들어냈다. 그들이 규율이 부족하다고 말했던 그 남자는 자신이 싸운 모든 전투에서 승리한 사단을 건설했다. 인정은 달콤했지만 시칠리아에서 일어났던 일을 지울 수는 없었다. 앨런은 항상 그 해임의 아픔을 지니고 다녔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단으로 다시 한번 성공함으로써 비평가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답했다. 그는 제1사단에서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좋은 병사들을 물려받은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의 방법은 효과가 있었다. 그의 훈련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의 리더십은 결과를 낳았다. 1945년 5월 8일 유럽에서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테리 앨런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가장 치열했던 전투들을 지휘했습니다. 그는 북아프리카와 시칠리아에서는 제1보병사단을 이끌었습니다. 북서 유럽에서는 제백사 보병사단을 지휘했습니다.
두 개 사단 모두 자신들이 육군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두 사단 모두 아마도 옳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단 모두 같은 인물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앨런이 달성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자랑스러운 부대인 제1보병사단을 맡았습니다. 그는 그 부대를 북아프리카와 시칠리아에서 미군의 공세를 이끄는 선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카세린 고개의 재난을 뚫고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엘 알라메인에서 독일군 기갑 부대를 물리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젤레 포화 속에서 병사들을 상륙시켰습니다. 그는 방역에 맞서 해변을 지켜냈습니다. 그는 트로이나의 산에서 24번의 독일군 역습에 맞서 병사들을 이끌었습니다. 빅레드원은 맡겨진 모든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들은 싸운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후 앨런은 해고되었지만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신병들로 이루어진 제백사 보병사단을 맡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브래들리가 유럽 전선에서 가장 훌륭한 돌격사단 중 하나라고 부르는 부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육군 내 어떤 사단보다도 그들을 더 혹독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는 다른 사단들이 어둠을 피할 때 밤에 싸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큰 패배 없이 200일간의 연속적인 전투를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포화 속에서 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은 요새화된 도시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베테랑 사단들보다 더 멀리, 더 빠르게 진격했습니다. 그들은 강제 수용소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들은 소비에트 연방군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것을 7달 만에 해냈습니다. 이는 다른 사단들이 달성하는 데 몇 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병사들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리더십이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을 병사로, 병사를 승리자로 만드는 방법을 이해한 지휘관이었습니다. 앨런은 완전히 다른 두 개 사단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상황에서 2번이나 이 일을 해냈습니다. 그것이 진정 위대한 지휘관의 특징입니다. 앨런은 1946년 8월 31일 소장 계급으로 미국 육군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를 제외하고 병사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취했습니다. 그는 세 번째 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중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너무 공격적이고 너무 비전통적이며 너무 투사 같고 외교관 기질이 부족했던 대가였을 것입니다. 사실 앨런의 성격적 특성은 그를 훌륭한 전투 지휘관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평시 육군이 다루기 어렵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과도하게 마시지는 않았지만 상관들이 걱정할 만큼 충분히 술을 마셨습니다. 조지 마셜 장군 자신이 전쟁 중에 앨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몇 군데 다른 출처에서 당신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징후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술에 취한 채 나타났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낮에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셜의 편지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은 내용 때문에 의미심장합니다. 마셜은 앨런을 해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경고하고 그에게 지휘권을 맡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셜은 전쟁에서 투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투사들은 거친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앨런의 음주가 그의 전투 능력에 방해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의 전술적 결정은 건전했습니다. 그의 부대들은 승리했습니다. 마셜은 앨런이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음주를 기꺼이 간과했습니다. 그러나 브래들리와 아이젠하워는 장기전을 위해 잘 정비된 육군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규율 있고 전문적이며 전통적인 특정 유형의 지휘관들을 원했습니다. 앨런은 이 중 어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효과적이었지만 고위 사령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제1사단에서 해임하고 그가 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백사 사단과 함께 돌아와 다시 한번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했습니다. 1945년 4월 태평양에서 전사한 종군 기자 어니 파일은 전쟁 초기의 테리 앨런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파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리 앨런 소장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어려움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다채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퍼스트 네임으로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공군 외 장군이었습니다. 세상에 앨런이 살고 숨쉬는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전쟁에서 총상을 입었고 다시 총상을 입는 것을 전혀 꺼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의 승리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그저 전력을 다해 쓸모없는 것들을 박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테리 앨런은 직설적이고 거칠고 무자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사들과 승리에 완전히 헌신했습니다. 은퇴 후 앨런은 텍사스주 엘페소에 있는 포트 블리스 근처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한때 복무했던 곳입니다. 그는 평생을 육군에 바쳤습니다. 이제 그는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67년 10월 17일 테리 디사 앨런 주니어 중령이 베트남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는 제2대대, 제28 보병연대, 제1보병사단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옛 사단인 빅레드 원이었습니다. 앨런 주니어가 이끌던 대대는 그의 아버지가 수십 년 전 제1차 세계대전에서 지휘했던 바로 그 대대였습니다. 군 복무의 가족 전통은 세 세대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앨런 주니어는 리크 근처에서 수색 선멸 작전 중이었습니다. 그때 두 개 베트콩 대대의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엔탄 전투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약 500명의 미군 대대는 교묘하게 준비된 S자형 매복 공격에 걸려들었습니다. 중기관총 사격과 로켓 추진 수류탄이 미군 진영을 강타했습니다. 선두 중대들은 교전 첫 몇 분 만에 괴멸되었습니다. 앨런 주니어는 총성 소리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재집결시키고 방어선을 조직하려 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총상을 입었지만 전사할 때까지 병사들을 계속 지휘했습니다. 매복 공격으로 58명에서 64명 사이의 미군 병사들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전쟁 중 최악의 하루 손실 중 하나였습니다. 앨런 주니어는 포화 속에서의 리더십을 인정받아 사후에 국방부 최고 무공훈장인 미군 최고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테리 앨런을 산산조각냈습니다. 그는 79살이었고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충격은 너무 컸습니다. 그의 외아들이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전투에서 병사들을 이끌다가 사망했습니다. 앨런이 수십 년간 해왔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고귀해 보였던 전사의 전통은 이제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미 좋지 않던 그의 건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뇌졸중을 앓았습니다. 그의 심장은 약해졌습니다. 그는 거의 2년 동안 버텼지만 싸우려는 의지는 사라졌습니다. 1969년 9월 12일 테리 디라 앨런 소장은 엘페소에서 81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아들 옆 포트 블리스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옛 육군 기병대원, 두 번의 세계대전에서 싸운 전사, 북아프리카의 사막과 시칠리아의 산, 독일의 숲을 가로질러 병사들을 이끈 장군은 마침내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오늘날 웨스트포인트에 있는 미국 육군 사관학교는 테리 디아메이사 앨런 장군상을 수여합니다. 1911년 학업 부진으로 그를 퇴교시켰던 그 기관입니다. 군사과학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생도에게 이 상을 수여합니다. 학생으로서 그를 담아낼 수 없었던 사관학교가 이제 그의 이름을 기립니다. 실패한 생도는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전투 지휘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1944년 10월 벨기에 숲에서 기다리던 독일 병사들은 신병 미군 부대, 즉 쉬운 목표를 예상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테리 앨런의 팀버 울브스를 만났습니다. 며칠 만에 독일군 부대 보고서는 새로운 위협을 설명했습니다. 베테랑처럼 싸우고 밤에 공격하며 멈추지 않고 진격하는 미군 사단이었습니다. 베르마흐트 정보 장교들은 다른 부대들에게 이 사단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의 지휘관은 북아프리카와 시칠리아에서 제1보병사단을 이끌었던 바로 그 장군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테리 앨런이 돌아온 것입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앨런의 2개 사단 모두와 맞섰던 독일 베테랑들은 그를 다르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잔인함이나 압도적인 화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병들이 첫날부터 베테랑처럼 싸울 만큼 강렬한 훈련이었습니다. 그것은 병사들이 어디든 그를 따를 만큼 개인적인 리더십이었습니다. 그것은 밤을 휴식 시간에서 공포의 시간으로 바꾼 전술적 혁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는 절대적인 거부였습니다. 앨런은 한 번도 육군을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장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성공의 절정에서 해고되었고 또 다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서 복무했던 미국인과 독일인 병사들 모두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테리 앨런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투 지휘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싸운 모든 주요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는 2개 사단을 명예롭게 이끌었습니다. 그는 적의 최고 부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이끌어진 미군 병사들이 말입니다. 벨기에 숲의 독일군들은 그 교훈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무시무시한 테리가 돌아왔고 밤은 그의 병사들의 것이었습니다.